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전 세계의 현명한 구루들을 만나서 그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글로벌 머니토크. 언더스탠딩과 만나서 더욱 화려해지고 있죠. 그렇죠. 그 주인공 인터뷰를 누구라도 인터뷰를 해내는 사람 낚는 어부 피에트로 피에트로 강남규 기자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네. 사람 낚는 어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메일은 몇 번 보냅니까? 한 번 인터뷰하려면. 아카데미아에 있는 사람들은 네. 금방금방 이제 이루어지고요. 학교에 있는 단순하게 오가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뷰 예정이 돼 있는 캠 피셔 같은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고 있거나 네. 중요한 펀드 매니저가 그런 사람들하고는 밑에 실무진들이 그 사실은 거기서 일방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능하다라고만 보여주면 여기서 맞출 수 있는데 너 되니 안 되니 이 시각 되니 안 되니 그런 오고 가는 게 좀 몇 번 이루어지죠. 일십 이런 건 안 당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읽었는데 예. 그냥 감감무소식. 그런 건 뭐 부지기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거에 이제 상처받을 연조는 아닌가. 그럼 그물에 아무것도 없다고 실망하면 어부가 아니지. 그렇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낚이신 오늘은 낚이신 분은 누구입니까? 애덤 투즈라는 미국 콜럼비아 대학 교수님께서 네. 네. 낚이셨군요. 네. 애덤 투즈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애덤 투즈 교수는 이 그 국경을 넘나드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영국으로 건너와서 런던 정경대학에서 그 LSE에서 박사를 받은 경제 역사가입니다. 강남규 기자님하고는 동문이네요. 근데 뭐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십니까? 험불한 당신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 하니까 사실은 그 애덤 투즈 교수하고 얘기할 네. 때 이제 네. 그 약간 그 얼럼나이라는 이유로 예. 그 몇 번에 이제 스스럼 없이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됐죠. 근데 결코 아시지 않습니까? 서방 사람들이 그 자기 아니면 아닌 거니까. 네. 네. 딱 자를 때도 있고. 아무튼 LSE로 엮였다. 런던 스쿨 오브 에로티시즘. 예. 이분은 뭘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애덤 투즈. 사실 쉽게 설명하면은 히틀러 시대의 경제, 그러니까 경제적 갈등이 극단화됐고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에 히틀러 때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네. 애초에는 히틀러 경제사를 공부하는 분이죠. 그렇죠. 경제사죠. 그래서 사실 그 어느 사이엔가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어떤 이렇게 메인스트림이 되면서 경제 논리들이 굉장히 단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은 아름다운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욕망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버는 행위 자체가 정당한 거고 아름다운 것이다. 더 나가서 예. 단순화된 논리에 이제 그래도 어떤 뭐랄까 총체적인 이해를 설명하려고 하는 지식인 가운데 한 명이죠. 경제의 신자유주의 논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원래 이제 케인스안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경제 역사가들은 대단히 그 무엇보다 역사적 팩트를 더 중요시 여기니까요. 네. 역사를 공부하는 분. 예, 네. 경제사가입니다. 오늘은 인터뷰 주제는 어떤 겁니까? 뭘 주로 질문하셨어요? 사실 그 우리가 눈앞에 벌어진 사건, 우크라이나, 예.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러시아의 그 일방적인 침공. 예. 이 사건이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현상을 보고 주로 매스미디어나 학자들이 얘기하냐면은 개인주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망, 야욕, 네. 내지는 러시아의 패권주의,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의 패권주의와 지역내 패권주의와 그 다음에 제일 강국인 미국과의 도전과 응전, 예.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3%가 경제 프로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뿌리가 어디에 돼 있는가? 요인이 뭔가? 그를 이제 한번 다뤄볼 필요가 러시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경제적인 이유. 예,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그 뿌리의 근원이 뭐냐? 예. 신초가 어디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아까 얘기했지만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거든. 경제라는 게 네. 단순히 이익의 문제나 아니면은 뭐 원유를 뭐 쉽게 말하면 원유를 한 번 더 팔아 비싼 값에 팔아먹고 싶다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갈등이지 않습니까? 갈등을 낳은 이면에 저 밑바닥에 존재하는 경제적 변수가 어떤 게 있는가?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경제적 사건 때문에 이 일이 결국 흘러서 이렇게 온 건데 예. 그게 뭐냐? 10년 전 20년으로 돌아가서 뭘 바꾼다면 뭘 바꿔야 되겠느냐? 이게 만약에 타임머신이네. 그렇죠. 네. 애덤 투스 교수를 잠시 설명을 한 마디만 더 덧붙인다라면은 네. 애덤 투스 교수는 그 국내에서도 두툼하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아주 그 붕괴라는 책. 2008년 금융위기 미국에서 시작한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에 가장 체계적인 분석을 한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붕괴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 이 책이군요. 아 그렇죠. 예. 우리는 잊고 지내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만 침공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전에도 뭐 한번 들어보죠. 조지아, 예. 뭐 크리미아, 네, 뭐 크림반도, 우리나라 말로는 크림반도. 네. 예. 그 어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사건의 연장에 있는지 일단 네. 현상부터 좀 한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보죠. 예. 2008 was both the first, obviously, huge banking crisis in the North Atlantic system, but also it's affected Korea very severely in 2008. But we too easily forget that weeks before Lehman failed, Russia launched a punitive military action against Georgia. And it did so because earlier that same year, the Bush administration, on its way out of the door, looking, I think, for historic redemption, decided to push a further round of NATO expansion to include Ukraine and Georgia. And Ukraine at the time was too divided over NATO to make a big, bold move, but Georgia was not, and began to push very aggressively for NATO membership. And part of the program, part of the things you have to do to qualify for NATO membership is sort out any unresolved border issues, any unresolved conflicts, and they thought that they would sort out the problem in Nagorno-Karabakh and Ossetia, and all of these border issues between the Caucasus states had to be resolved before any of them could make NATO membership applications. So Georgia makes an incursion into rebel-held territory on its borders, and Russia responds with massive force, with an punitive invasion of Georgia.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네.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 망각의 그늘에 있지만은 러시아가 그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구르지아죠.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르지아도 그래서 이런 어떤 뭐랄까 나토와 서유럽의 어떤 뭐랄까 확장과 거기에 대한 응전으로서 러시아가 침입을 이 주변 국가에 대한 침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연속선상에 있는 그렇죠. 이벤트들이지 예. 갑자기 푸틴이 돌아가지고 우크라이나 한 그런 게 아니다. 연속성을 봐야 된다는 그런 뜻 같네요. 가끔 저도 모르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조지아가 그 러시아와의 전투를 벌이기 전에 러시아한테 졌는데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한 명분이 조지아 정부가 조지아 반군, 친러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지역을 공격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왜 우리 아들 때리노 하면서 이제 와서 조지아를 막 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지아 정부가 왜 반군들에 대한 진압을 서둘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나토에 하게 되면 그런 국경 분쟁들 막 지저분한 거 이런 것들은 딱 정리해서 딱 여기 만들어 놔야 된다는 그게 있나 그렇죠. 보네요. 예. 사실 뭐 저는 이제 경제 기자이기 때문에 예. 국제 정치에 대해서는 저도 뭐 사실 낯설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국경과 네. 그 다음에
인종과 민족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인종과 민족은 마구 섞여서 아주 예. 그레이하게 회색 지대가 존재하고요. 갈등이 시작이 되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독일인들이 사는 폴란드 영토 네. 거기와 또 갈등의 시발점이었고 그랬죠. 아까 이제 얼핏 2008년 금융위기 예. 14년 전이다 보니까 예.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동시대 사건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제 발생한 일이죠. 그럼 연결돼 있죠, 그리고. 그렇죠. 예. 예, 직접적으로 우리 시대와.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와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말에 그 불편하신 분은 우리 그 구독자분도 계실 텐데 일단 중립적인 의미에서 가치 판단에 예. 그 가치 판단을 들어가기 앞서 그냥 그 우크라이나 전쟁? 예, 편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그냥 네. 그 혼용 마구 뒤섞어 쓰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2008년 금융 위기와 관련이 어떻게 돼 있을까? 예. 그걸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답을 들어볼까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네. In 2014, the directly was so it's a two-step connection because in 2013-2014 there was a clear connection in that Ukraine had been fundamentally destabilized by this double shock of 2008, the NATO expansion talk, the war in Georgia, and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Ukrainian political class in the years after that was reeling. It was looking for some point of security. And that's what drove it into the arms of association talks with the EU. And it was the association talks with Europe that then ultimately provoked the back and forth in Kyiv between the pro-European and pro-Russian forces and ultimately the Maidan and so on and so forth. And so to that extent, there is a very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 2008 shocks and the 2013-2014 crisis. All of what's happening now in Ukraine is the violent working out of the crisis of 2013-2014, because we know that in the spring of 2014, Putin considered for the first time a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decided instead to take a kind of nibbling strategy, to take Crimea, to back the insurgency in the Donbass region. And I think there's a sense in which he regrets making that choice, because the military leverage that Russia secured was powerful. But Kyiv made the smart decision to halt the fighting with the Minsk II agreement in 2015. And that then enabled Kyiv to engage in what now turns out, I think, to have been fairly substantial state-building activity. Didn't show up in the GDP numbers, but has clearly transformed Ukraine's position. And I think Russia, Putin's regime, miscalculated, thought that it would play its strong card, thought its strong card was the military card. And that's where we are right now. So it's a complicated dialectic. It's not a direct causation. But if 2008 caused 2013-2014, which I think is a much more reasonable claim to make, and 2013-2014 is the preconditions for our current moment. 잠깐 여기서 먼저 이 그 구독자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3년, 14년 위기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금융위기나 유럽의 재정위기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 1차로 이른바 1차 우크라이나 사태. 그때 러시아가 이제 그 크리미아 반도를 사실상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부 우크라이나의 반군에 대한 지원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 종이 휴지 조각이 됐지만은 종이 문서를 만들고 휴전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1차로 끝난 거죠. 애덤 투즈 교수가 사실 이게 우리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알고 있다란 전제에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여기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지아 2008년 금융 위기 이전의 조지아와의 전쟁. 침공 바로 직전이라고 직전.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그리고 2014년과 13년과 14년의 1차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 편의상 2차 우크라이나 사태. 이 네 개의 사건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애덤 투즈 교수는 그 연결의 출발점 뭘로 잡냐라면은 그 이른바 우리가 대안정기에 말하는 서방의 저인플레이션, 완만한 경제성장, 뚜렷한 경제성장이 있었던 대안정기의 호황, 그 다음에
서유럽과 미국의 자산 거품. 예. 그건 언제 있었던 일이죠? 그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직전에 발생했어요. 예. 이게 이 거품이 이 거품은 두 가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원자재 거품과 예.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그다음에 주식과 특히 주택 가격의 급등. 예. 두 가지의 사건이 2008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그 거품과 그다음에 그 조지아의 침공,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1차, 2차 우크라이나 사태에 쭉 연장해서 설명을 한 그 학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2008년 금융위기하고 예. 조지아, 그러니까 시작이 조지아인데 물론 시점은 비슷했지만 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좀 더 길게 설명할까요? 예, 조지아와 2008년 금융위기도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과관계라보다는 그 우리 역시 그 유럽 출신의 학자, 미국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던 유럽 쪽의 학자라서 아주 그 변주법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변주법적인 관계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관련이 있다. 특히 가스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 러시아 블라드미르 푸틴의 곡간이 풍족해졌습니다. 2007년 뭐 2006년 이 거품기 예. 때문에 러시아가 강해졌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전에 우리가 잠시 돌아가고 기억을 1998년에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난 망했죠. 파산이 일어나요. 줄줄이 파산하고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2000년서부터 시작한 원자재 가격, 그다음 에너지 가격의 슈퍼사이클 때문에 러시아가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데를 이렇게 그 시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요즘 모스크바에서는 대단히 그 애국주의와 자신감으로 충만돼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 러시아에서 호황, 그러니까 거품과 거품이 낳은 호황이 낳은 거품은 뭐 좀 애매모호하지 이거 뭐 의미는 좀 다르지만 거품이 낳은 그 뭐랄까 휴브리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만. 그게 이제 어떤 뭐랄까 자산 가격 올라가면 급증하는 소비로만 나타나는 거 아니고 국가에서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했고 그리고 달리 말한다라면은 이제는 어느 나라 정도로는 한두 나라 정도는 전쟁을 하면서 서방이 경제 제재를 해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는 자신감. 그게 주변국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었군요. 그렇죠. 조지아 특히 야 우리 나토 가입해야 되겠다 그럼. 그런 측면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호황기에 동유럽의 국가에서는 이 서방의 경제 모델, 서방의 경제 모델이 번영을 약속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방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EU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고 왜 그러냐면 폴란드 같은 경우는 EU의 개발기금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아주 초저금리 장기 공공차관을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여서 상당한 이 경제 시스템도 바꾸고 그런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슈, 뭐 BMW 이런 공장들이 폴란드에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업화가 발생하면서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외형으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본 조지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를 또 서방으로 가고 싶어하는 서방에 편입하고 싶어하는 커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평소에 애덤 투즈 교수는 그 자체가 그 내부의 균열을 낳았다. 그러니까 한쪽에 우크라이나 내부에 친서방, 그다음에 중립, 친러시아 이게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뚜렷하게 이제 갈등하기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 금융위기 2008년 그 이전에 싹트기 시작을 해서 그 호황을 보고 친서방으로 가자는 쪽과 그 다음에 야 줄타기 좀 하면서 현명하게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현명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립주의. 그 다음에 아니야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러시아지, 우리 러시아하고 가깝지. 러시아하고 가깝지라고 해서 친러주의자들이 있을 테고요. 그게 분명하게 친서방이 옛날에는 상대적으로는 적었을 거 아니죠. 힘을 목소리가 작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호황의 시대를 딱 거치면서 이제 말빨이 세진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대립할 만큼 양 세력이 됐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친서방이 아무래도 소수권이었으니까 소수파였는데 경제 거품이 생기고 경제 발전이 되면서 이 친서방 세력이 커지면서 오히려 갈등이 심해졌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야. 돈도 많아졌는데 가만 내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러시아도 돈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08년 위기가 발생하면서 네. 놀랍게도 친서방 세력에게 목소리가 뒤졌던 친러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모델의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그렇죠. 이제 판단하는 예. 거예요. 예. 경상도 사투리로 전마들 봐라 뭐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가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지치고 들어갈 때 침공을 할 때에 내부에 조응해주는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야지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그렇죠. 강대국이라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에피소드를 이제 역사학자, 경제사학자들은 의미를 삽니다. 히틀러는 왜 노르웨이는 점령했는데 스웨덴은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그때 당시에 상당한 파시스트 세력이 컸어요. 점령을 하면 협조를 받아서 그 지배하는 데의 그 어떤 뭐랄까 갈등이랄까 그다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예. 사실은 일본이 한국 조선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도 끊임없이 그 친일파 세력에 대한 그 육성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응해주고 그래야지 점령의 비용이랄까 그다음 점령한 다음에 발생하는 각종 갈등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저렇게 지금 현재 1차와 2차에 걸쳐서 우크라이나를 지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가 믿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네. 2013년, 14년에도 있었고. 그렇죠. 친러시아파가 친러. 있다. 친러파가. 그러니까 그게 금융위기랑 엮이는 거군요. 금융위기를 통해서 양쪽 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거품 시기에는 친서방파의 목소리가 커졌다라면 그 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제 친러파의 위기 이제 목소리가 커진 거죠. 그래서 비등해졌어요. 라고 보는 거죠. 야, 그런 중요한 얘기를 다 빼놓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못 그러니까 알아듣지. 기본적으로 이제 애덤 투즈 교수와 저와의 인터뷰가 한 서너 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진행하면서 아차 싶어 했어요. As I told you before. 그러니까 다음 질문으로 보죠. 2008년 그러니까 그 서방의 대안정기 Great Moderation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대안정기와 그리고 자산 거품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가 이번에 사태하고 어떤 좀 더 얘기를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좀 들었으니까 이제 좀 들리겠죠? 예. I mean, fundamentally, there are two sides to this. On the one hand, Russia's ability to throw its weight around, Russia's very considerable military force. As embarrassing as the conduct of the operations have been, we have to reckon with the fact that Russia has a considerable military force, is the result of the Russian state's relatively successful ability to harvest the profits of oil and gas and direct them towards the state machine. Russia's not just any old failed petrostate by any means. And that resource enables Putin, gives Putin the kind of military, geopolitical heft that he has deployed repeatedly. So that's one side of the economic causation here. Conversely, on the other side, if Ukraine was a more successful socio and economic experiment, then it would be, I think, welcomed by the EU as a potential member. And by way of that, it would probably also have a higher chance of accession to NATO as well. It isn't just geopolitics that holds Ukraine back. It was the sense that it was a failed socio-economic model. It was riddled with corruption. It had very little growth. Its GDP per capita was lamentably low. It was not Poland, right? Poland and the Baltic states have been transformed by their incorporation into the West by way of the EU and NATO, and Ukraine had fallen on the other side of that divide and was looking increasingly unappetizing as a prospect for membership in the West. And so those two forces by themselves set up the entire structure of our current moment, right? Ukraine was relatively isolated and Russia felt powerful. They don't explain, and this is, as it were, the puzzle, for every person who's interested in the economy, how far do our explanations go? And they clearly don't explain the decision to invade on Putin's part, the failure of the invasion plans so far, nor do they fully account for, or really, they cause us to be surprised by the effectiveness of Ukrainian resistance. There was clearly a lot of stuff going on in Ukraine beneath the surface
that looking at World Bank GDP numbers did not reveal to you. And that is it ought to be a humbling lesson for anyone who is generally guided by big picture economic macro factors. They were at that level not terribly helpful in explaining the train of events that we've seen in Ukraine. 야, 그렇구나. 네. 어떻게 많이 알아들었어요. 네, 맞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 그 풍요로운 시기에 러시아는 돈을 많이 벌었고, 그렇죠. 그러나 이 금융위기를 그 시대에도 우크라이나는 별 돈을 못 벌었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 충격을 받아서 사실 경제적으로 별 볼 일 우크라이나가 없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모델로 이른바 전환할 수 있는 전환하기 직전에 호황이 끝나버린 거죠. 한 발 늦었네. 네. 아하. 먼저 그러니까 서방, 그러니까 폴란드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네. 기본적으로 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접경지대가 동서의 접경지대가 접경지대, 그러니까 경계선상이 있었기 때문에 EU도 전략적으로 서둘러서 충격요법으로 네.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렀어요. 예.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좀 멀어. 조금 더 멀어. 멀 뿐만 아니라 그 독일의 통일을 네. 러시아가 양해해 준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건들지 않기로 서로 간에 암묵적인 합의를 한 거였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서방 세계가 건들지 마라. 그렇죠. 러시아 요구고. 그래서 서방 세계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 지원이라는 의미가 이제 어떤 뭐랄까 말 뜻으로서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근데 흔히 말하는 그 외과적 수술로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사회주의에서 그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확 바꾸는 그 충격요법, 굉장히 많은 실직자와 그 다음에 이른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미들인컴 언어들이 사회주의 블록 내에서 꽤 있었거든요. 예. 철저하게 이제 파괴가 되죠. 그런 사회적인 갈등 속에 네. 고통 속에 이제 이루어지는 작업을 폴란드는 굉장히 서둘러서 빨리 했고 그 대가로 그 폴란드에는 EU의 개발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반면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 그 자금 들어간 게 어느 시기예요? 대략? 폴란드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서부터 2000년대까지 대우가 세계 경영하면서 폴란드에 공장 짓고 한 것도 그렇죠. 그런 차원이군요. 예. 하기야 왜 우크라이나에 공장을 안 지었을까 대우가 폴란드에만 갖고. 그게 폴란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친서방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물론 친러도 있습니다 내부에. 네. 그러나 폴란드만큼은 그 러시아도 독일 통일 즈음에서 네. 폴란드만큼은 이제 서방으로 가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을 했죠. 야,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도에 보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그냥 바로 옆에 이웃인데, 붙어 있는데. 러시아 쪽에 좀 가까운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좀 가까운 좀 더 가까운 폴란드가 사실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명이 갈리네요. 자,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인터뷰가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그 알듯 모를 듯한 내용을 얘기를 하지만 차츰차츰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터뷰가 이루어졌어요. 원래 그래서 경제적인 이런 흐름과 문제가 네. 뭐 전쟁이라든가 국제 관계에 생각보다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 보죠. 그렇죠. 그 질문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바로 그래서 제가 다음 테마는 이번에 그 이 대목의 테마는 경제 위기와 그 다음에 국제 정치 영향. 대표적으로 그런 시기를 언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메타포를 받아올 수 있냐면요. 인터워 피리어드라고 부르는 간전기라 그러죠. 1차와 2차 사이. 2차 대전 사이. 예. 인터워 피리어드. 예, 인터워 피리어드. 예. 그 시기에는 대공황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물론 그 엄밀하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사회주의 혁명도 뭐 곳곳에서 발생을 했고. 물론 그 시대에 또 호황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1920년대 재즈 시대라고 하는 미국의 그 호황의 절정기 그런 것도 있었고요. 거품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공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사이와 지금의 현재를 비유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One shouldn't take these historical parallels too literally and simple-mindedly. But it is undoubtedly true that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hich Europe and America likes to go on about so much,
is always multi-stranded, right? There is a fist inside the velvet glove, often in the form of naval power or nuclear power or air power, like big strategic power, right? But that strategic military power then creates a space in which a lot of the work of liberal hegemony is done by economics and it's done by culture, right? And all of those elements have to work together for this to be a convincing package. And what we saw in the interwar period is that synthesis, if you like, failed. And Japan broke away from its associ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British Empire in the 1920s, right? Remember, Japan's rise as a global power is sponsored by Britain, right? I mean, without it, you cannot imagine the building of Japanese industry, Japanese naval power, the 1890s, the 1905 war. These are proxy wars on behalf of British money. There's no question about this. And in the 1920s, the Japanese elite imagined themselves, potentially under Prime Minister Shidehara, as in a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that was constructive and positive. The same is true of German elites in the 1920s. Gustav Stresemann in the Weimar Republic is a key figure along these lines. And even in fascist Italy in the 1920s, there was an impulse to conform to the logic of Wall Street, because Wall Street would reward you if you did. So an economic crisis is not just, as it were, a social crisis driving radicalization because the working class and the masses become dissatisfied. It also breaks the elite consensus around the rewards for compliance with the wider liberal Western system. And I do think that the 2008 shock and subsequent, the chaos in American domestic politics, the self-paralysis of Europe, the inability to carry through on trade treaties like TPP, all of this must shake the willingness of elites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bargain, to gamble on alliances with the West. And certainly it has helped to destabilize the position of pro-Western groups in Russia. I think there's every reason to think as well that it shifted the balance of argument in China. And you can see around Asia right now, around East Asia in particular, the question being, well, who do we go with, right? Who do we go with? And there are obvious disadvantages to aligning yourself too closely with China. They don't need to be spelled out. There are obvious disadvantages to doing that. But the question is, what does America, what does the West offer as an alternative? And that question is the old question. That's the same question as in the interwar period. Does it lead to war? That is a whole different thing. And this is true in the 1930s as Japan as well. I mean, liberal politicians in Japan had to be assassinated to clear the way for the aggression of the Manchurian army, right? This is not something that comes from on high, but as it were, bubbles up within the power structure of Japan. I think we've seen the same thing in Russia. It wasn't the pro-Western business elites in Moscow that decided that it was time to invade Ukraine, right? It was a group of men around Putin who are men of the security state, of their apparatchiks of the military and the secret service that made this call. So economics and economic crises can explain broad structures of incentives, but you always need other levels of explanation to account for the decision to take a risk as large as war, right? I mean, it's to go to war, to launch your troops across the border of another country, to fire, shoot at civilians and other soldiers, to kill, and to risk your own troops being killed is a huge qualitative step, which I think we should be, as people interested in the economy, we should be clear that the limits of our own explanatory models.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이번은 못 알아듣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이번에도 서로 알고 있을 거라고 너하고 나 사이의 이야기로 인터뷰가 진행이 돼서 사실 구독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일본 뭐 이렇게 막 만주 막 나왔는데 그렇죠. 1920년대에 그러니까 1차 세계전이 끝나고 2차 세계전이 시작하기 전에 호황의 시대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마치 2000년에 그 호황의 시대인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1920년대도 호황의 시대였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이른바 그 자유주의적 질서 모델 이걸 따라가면은 잘 될 거라는 희망과 꿈과 희망과 기대가 넘쳐났죠. 그래서 사실은 서구적 민주주의가
번성했습니다. 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추구했던 자유주의 질서가 이런 나라에 영향을 미친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미친 겁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초반에 호황과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대안정기에 서방의 경제 붐과 그다음에 심지어는 거품으로 번졌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꿈과 희망에 따라서 동유럽 국가에서도 상당한 그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예. 서방화에 대한 기대 네. 이런 게 싹텄던 거죠. 예. 그런 싹틈에 대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아. 그런데 2008년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예. 그런 서방의 경제 모델과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그 어떤 회의가 생긴 거죠. 네. 그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1920년대에도 그랬다. 네. 그때도 호황이 있었고. 애덤 투스 교수는 그 역사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걸 이제 처음에는 그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거에 대해 경계하는 말을 이제 한 다음에 예.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일본과 독일의 민주주의가 그 방향으로 갔으면은 잘 될 예. 거다. 그러나 그게 깨진 게 언제였습니까? 대공황위에서 깨져요. 아. 그랬다. 대공황위에서 일본은 군국주의로 확 가기 시작합니다. 예. 독일은 히틀러의 시대로 가는 거고. 항상 모든 역사가 그래서 그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쪽과 그에 반대하려는 쪽이 항상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그렇죠. 충돌과 대립이 있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이번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파장.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인을 진단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알겠다. 이런 기조에서 나왔다. 예, 내부의 어떤 그 갈등, 이 파워 엘리트들 사이에 서로 시각의 차이,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 예.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웃 나라를 침공하는 것은 엄청난 자원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도 들어가게 된 그 물질적인 근원이 이제 예. 슈퍼사이클 시대의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에 축적한 자신감과 자신감으로. 돈. 네. 네. 자, 그러면은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현재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굳건한 믿음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는 러시아 또는 러시아 편드는 나라들하고는 거래 안 한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 정치와 안보의 논리가 개별 비즈니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바로 영향을 예.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세계화의 종말인가?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None other than Larry Fink, CEO of the biggest asset manager in the world, BlackRock, said this in his letter to shareholders. And I think it's convenient for him to say that. I mean, it's very convenient because you can point the finger and you can say bad King Putin did it, right? An evil, aggressive Russian regime blew globalization up. Now, I am A, skeptical that globalization is heading towards its end, and B, very skeptical of that kind of simplistic explanation of the problems that it's in. I don't think there's any doubt that globalization, as we saw it developing from the 70s and 80s onwards and reaching maximum pace in the 90s and the early 2000s, that model of globalization is in question, and it's being called in question by a variety of different forces, internal to the West, internal, however, also to the regimes which benefited from globalization, including the Chinese and the Russian regime. I am very doubtful, however, that globalization is going to go into reverse. I don't think we're going to see deglobalization. I think we're going to see globalization in a new key, a different mode of organizing globalization. And I'm even more skeptical of the idea that Ukraine, the crisis in the Ukraine is the bullet in, that as it were, the assassin's bullet that launches the end of globalization. I mean, think about the central arena of industrial globalization, one in which South Korea plays an extremely prominent role, which is microelectronics and microchips.
there is simply no relationship between the crisis in the Ukraine and that fundamental arena of the struggle over how globalization is going to be changed. One crucial element is that if anyone put in question the microchip supply chain model, it wasn't the Chinese, it was the United States that did it. The United States pulled the trigger and is now demanding that Samsung and its partners in Taiwan and China make very difficult decisions about where to relocate, where they're going to end up, right? And so the decision there to challenge globalization came from the United States on the back of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 예, 세계화에 대해서 숭배나 찬사가 아니고 객관적인 관찰의 논리를 피는 사람들도 이번 사건으로 세계화는 끝나지 않을 것이, 끝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 현대 기업이 생산한 상품과 제어와 서비스의 총량이 어떤 블록이나 한 지역 단위 내지는 한 국가 단위로 머물기에는 너무 많아요. 이제 너무 많이 왔다. 너무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왔다. 그러니까 시장을 그리고 그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트러글은 있으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화에 가는 방향에서 세계화라고 하는 게 어떤 이데올로기라면 그게 바뀔 수 있는데 세계화라고 하는 물결이 시스템이다. 이제. 시스템이기도 하고 굉장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말하면 이걸 이미 증가돼 있죠. 수는 없는 것인데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조한 걸 미국이 안 살 수는 있는데 직접.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들이 저렴한 중국산 썸띵을 사지 않는 경우에 느끼는 고통이 대단할 거기 때문에 아마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으나 중국과 친한 인도는 서로 무역을 하고 미국이 인도로부터 사들이면 한 쿠션 먹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저런 게 새로운 형태의 약간 돌아가지만 크게 차이는 없는 세계화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네, 그것도 중요한 설명이고요. 역사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추상적인 모델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본다라면은 경험을 비춰본다라면 세계화 초기에 가장 첨예하게 발생한 갈등이 미일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일본차에 대한 미국 이른바 러스트벨트에서의 반발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제조업이 망하면서 그러나 일본차는 굴러다녔습니다. 결국 뭐 미국을 제패했죠. 일본차가. 그렇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 위대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생필품화된 자동차를 그 저렴한 값에 양질의 그만큼을 맞춰내줄 수 있는 그런 매니팩처가 일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일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중에는 나이지리아 내지는 우간다 여기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는 생필품화돼 있는 제어와 서비스를 가장 저렴하게 생산해내야 하는 필요는 뭐랄까 운명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고유의 맥박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가 양분될 걸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알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에서 최근에 굉장히 불거진 사건 중에 하나가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는 방법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그렇죠. 다양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미국의 패권을 흔들지도 모른다. 미국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려 버린 게 아니냐 하는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부 그 전문가들 가운데서 이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러시아산 원유를 금수 조치했을 때 서방 금융회사들이 겪는 고통.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블라디미르 푸틴 그다음에 러시아 불곰 저 나라 마음의 편을 안 들었는데 쌤통이다. 경제 제재에서 너희들 한번 고통 당해봐. 그런데 경제 제재는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경제 제재를 가하는 쪽도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한테 고통을 줬다고 해서 경제 제재가 성공했느냐 꼭 성공했다라는 기준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쌤통이다는 그 경제 제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굴복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는 그게 달성해야 될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경제 제재 서방이
이 가한 러시아에 대해서 가한 경제 제재가 실제로 좀 더 복합적으로 양쪽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And the important point to make here is as much conceptual as empirical, which is that when we sanctioned Russia's reserves, it's easy to imagine. So Russia has, about $490, $500 billion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I mean, like Korea, it's a very big. So where do you keep your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generally speaking, you have to keep them in other people's central banks because that's where you can spend them, right? So the Russians kept their foreign exchange reserves in European central banks in the United States. They thought they'd been very, very clever. They pulled them out of the United States. They put them all in Europe, and then Europe declared sanctions too. So Russia loses control over its foreign exchange reserves. So your first thought is, okay, what does this do to Russian trade? And it's bad for Russian trade. The Russians can't pay for their imports with their foreign exchange reserves anymore, right? But the other thought you have to have is that money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doesn't ever sit still, right? It never simply sits waiting. It's not like gold bars that when you put them in a vault, you close the vault and they are gold bars forever, right? Money isn't like that. Money is always active. So if you've got a claim on somebody, it's almost certain that somebody else has a liability, right? So you put money into a bank, you create a chain of balance sheet reactions which ripple out. And as soon as you cut that chain, you have to worry that other links in the financial system, which is simply a series of recognized claims on each other, will be disturbed. And Zoltan Pozsar, who's a brilliant analyst at Credit Suisse, alerted us to the possibility that a large amount of the money which Russia appeared to have in European central banks in euros could in fact be the counterpart to swaps, where people who wanted dollars gave Russia euros. Russia held the euros and gave those people the dollars it earned from its oil and gas. So Russia appeared not to have any dollars, but did appear to have euros. Whereas in fact, what it had was time-limited claims on euros that were going to be swapped back. And if those euros that the Russians had were frozen in European central bank accounts, what would happen to this chain of deals that the Russians were incorporated into? Now, it turns out that there was no huge stress. Whatever relationships Russia is were largely speaking unraveled without major drama. But the conceptual point that Pozsar was making, I thought, was very important to ventilate, which is that money is not actual money, real money, fiat money, paper money, is not like gold, in that it cannot just simply sit, right? It always involves a relationship. That's the nature of it. Whereas gold, you can imagine sitting on top of it, living in a house made of gold. You can't do that with a bank account. And so it always implies a relationship, and you have to, if you cut one link, you have to trace the entire chain.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러시아가 서방에 우리 한국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 외환 보유액 가운데서 그 절반 이상이 뉴욕과 그다음에 저쪽 프랑크푸르트의 다양한 자산으로 바뀌어서 다양한 통화로 바뀌어서 이제 파킹돼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유럽에다가 많이 저장을 해 두었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갈등에 빠졌을 때에 러시아가 자원 시장, 그러니까 에너지 거품 때에 축적한 엄청난 자금을 어디로 옮기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 시장, 특히 서방의 금융 회사들의 고통도 커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저하고 인터뷰에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건가요? 아까 여기 잠깐 설명을 한 듯한데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있었어요. 돈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금처럼 금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 관계다, 관계.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피 연쇄 반응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2%가 운영하는 은행에다가 내가 50억 달러를 예치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 돈을 굴리지 않고 금고에다 넣어놓는 것은 2%의 비즈니스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 길이죠. 왜냐하면 이자는 지급해야 되거나 어떤 기간에 얼마 안 되지만 해줬다라면
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측면에서 은행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어디든지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굴려놨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관계가 형성이 된 거겠죠. 예. 이 50억 달러가 쫙 쪼개져서 예. 여러 비즈니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자원이라든지 가겠죠. 어떤 예.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비즈니스 관계망이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것을 그러면은 인출하지 못하게 하고 동결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2%가 운영하는 은행은 땡큐 그러고 있을까요? 뭔가 고통스럽게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줘도 되는데? 아, 그것은 이 2%가 운영하는 회사 은행과 나와의 문제죠. 예. 그런데 이 돈은 계속 끊임없이 굴러서 이미 이 돈은 다른데 어디 다 가 있다. 그렇죠.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이미 그 다 가 관계망이 있는데.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묶이는 거죠. 돈을 구르지 않게 돈은 굴러야 돈이지 않습니까? 돌고 예, 돌아야지. 예, 그걸 멈추게 하는 순간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러시아에 돈 빌려준 사람들은 그럼 물건을 못 받았잖아요. 얼스 디폴트 되면서. 예. 러시아가 돈이 없는 게 아닌데. 그 대표적인 이제 그 그 점에서 얘기만 좀 더 하는 명확한 사례가 여기 아까도 나왔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 예. 사실은 러시아 국채와 회사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사들인 서방 자산운용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동결이 됐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 블랙록이 불똥이 튀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네. 튀죠. 아하. 불똥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라면은 달러로 결제를 못하게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아니,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아까 전에도 대단히 큰 일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개념적으로는 이건 분명히 문제의 씨앗을 낳고 있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은 자꾸 움직이니까. 그렇죠. 이 러시아가 맡긴 돈은 분명히 어딘가로 흘러갔고 이미 우리는 관계가 형성됐다. 러시아 불곰이라고 흔히 그 비하해서 부르는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불곰이 움직일 때 처절한 격통을 한번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롱텀 캐피탈 붕괴 사건, 파산. 네. 그것은 그들이 빚을 주지 않아서, 그들이 빚을 갚지 않아서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예. 그 이면에 러시아 시스템이, 그러니까 옛 소련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그 불똥 어떤 튄 거죠. 불똥이 튄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심상치 않잖아요. 계속 뭐 그렇죠. 세계화는 역행하지는 않을 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이런 블록화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정말 궁금증이죠. 그래서 네.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네. 그 네.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과 중국의 관계. I think it is a matter of guessing because, I mean, our ability to read what's going on in Beijing and in the leadership compounds in Beijing is quite limited from the outside. Well, one lesson they will immediately learn is that Russia isn't the power they thought Russia was. I mean, I think they felt they had a very major ally with Russia in the confron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instead, I think they found themselves allied to something of a liability in the confron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Not that Russia doesn't have clout, and not that its resources don't matter, but that Putin has taken a terrible risk for no good reason and has exposed himself to disaster, the possibility of disaster. And China doesn't like that kind of game, I don't think. That's not who they thought they'd allied themselves with. They thought they had a potent ally, and they may have ended up with an even bigger North Korea. And that, from their point of view, is a nightmare. They will also have learned lessons about sanctions. I don't think they can have been under any illusions about what would be likely to happen if they launched a military assault on Taiwan, which is, of course, on everyone's minds. But if they had been under any illusions, it's quite clear now that they must know that in the event of an outright, full-on, rule of law breaking military confrontation, they cannot assume that the $3 to $4 trillion worth of reserves they have stashed in the West will be available to them. But I have to say that, you know, as I was saying earlier on about Putin, to my mind, the decision for war is a qualitatively different problem, right? It's, you know, when you sit down to plan the invasion of a country, you know, you're in a different mindset. You know, if China is deciding to invade Taiwan anytime soon, then I would imagine that what happens to the $3 to $4 trillion it generated from huge trade surpluses with the West
notably with the United States, will not be a high priority in Beijing's considerations, because evidently, you know, that kind of a extraordinarily high risk, incredibly dangerous maneuver would put in question the entire economic framework in which those resources were meaningful. Right? If you've chosen to invade Taiwan, you've chosen to change the world to such a dramatic extent that your vision of future crises, you know, means that those dollar reserves are not really your problem. I think Putin genuinely imagined, and we after all gave him reason to think, that an attack on Ukraine was, you know, it didn't change the world. We said we aren't going to use military means. We recognize that you have a beef. They haven't implemented Minsk. We don't, you know, obviously you shouldn't invade, but we kind of minimize the problem. And it's the resistance of the Ukrainians themselves, the heroic resistance of the Ukrainians, that has forced us to recognize the scale of this problem. No one's under any illusion about the significance of China invading Taiwan. I mean, Taiwan is a hub of the global economy. It's a highly successful society by any reckoning, you know. And if China decides to seize it by military force, no one thinks that this is a small matter that, you know, will not have massive global ramifications. We all know that is the most dangerous place in the world. The Straits are the most dangerous point of superpower confrontation in the world. 참 우리 애덤 투스 교수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거기서 발생한 나비 날개 짓이 저 끝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 어떤, 특히 구체적으로는 그 중국과 대만 사이 어떤 양안 문제에 어떤 파장을 낳는가. 첫 번째는 그 러시아 군사력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거. 에이, 별거 아니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 군사력은 당연히 그 중국보다도 컸지 않습니까? 세계 넘버 2였으니까 군사력 측면에서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우크라이나 인민들이 영웅적 저항을 하는 덕분에 이게 우리가 대만을 점령할 때 저런 저항에 부딪히면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중국 베이징 내부에서도 인식을 하게 됐을 것이다. 이건 물론 앞에 서두에서 애덤 투스 교수가 베이징 내부의 어떤 주계장막 건너편에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그거에는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대목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영웅적 저항이 중국이 섣불리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을 그리고 갖고 있는데 그거를 동결을 시켜버리는 일을 막 할 수 있으면.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 건을 보고 반대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무지막지하게 사실 경제 제재를 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하게 미국도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도 불러가고 있죠. 강하게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제 대응도 강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기에 우리가 맡겨놓은 이것도 언제든지 결국은 다 휴지될 수 있다. 미국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휴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 지금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도 저렇게 고전하는구나 생각하고 조심하겠으나 당장 대만을 침략하고 하는 건 조심스러운 결정이겠으나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벗어나야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미국 보니까 외환 보유액 미국에 맡겨놨다가 나는 결국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아까도 이제 그 애덤 투스 교수의 어법을 빌린다라면은 경험적인 거 아니고 이 추론이나 아니면 이른바 상상 내지는 앞으로 이 전망을 해보는 영역을 개념적이다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적인 영역인 거죠. 그 영역은 것은. 근데 애덤 투스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이 그 엄청난 외환 보유액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이 그 몇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일반 개인이 누려야 할 구매력을 일정 부분 저축해놨다는 뜻이죠. 저축해놨. 일단 뭐 손해를 보고 일단 그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만큼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해외 대외 구매력이죠.
국제적인 구매력을 어느 정도 희생시킨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중국인들도 그런 중국 인민들도 그런 희생의 대가를 그동안 참고 예. 욕망을 참고 경제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런 소비 욕망을 참고 지금 만들어놨는데 예. 그런 돈이 미국에 동결되는 것을 감내할 만큼 더 큰 이익이라든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한다라면은 더 큰 가치가 있어야지 그 대만을 침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중국의 엘리트들이 그렇게 뭐 한번 가서 공격해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지 중국인들이 뭔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고 쉽고 이렇게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툴을 왜 지금까지 안 썼을까요? 상상을 못했나? 외환 보유의 외환 보유의 동결. 상상 못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외환 보유액을 동결했을 때에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서방의 금융회사 우리의 충격.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충격을 감내하고서라도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바이든 정부가 인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뭔가 강한 카드를 보여줬어야 됐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약한 카드만 보여줘도 되는데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뭔가 좀 대척점을 만들어야 되는 빨간 주머니를 푼 거예요. 이제. 정치적인 배경은 있었다. 세 개의 주머니 중에 하나를 푸는 거. 그래서 좀 센 카드를 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그렇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가 돼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소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의 설 자리가 어디냐? 뭐라고 얘기하지 궁금해. 우리 가만히 있으라고 할 건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눈치를 잘 봐야 된다는 건지. 한국의 자리는 어디냐라고. 제일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난 모르겠다. 그럴 것 같은데. 한국?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만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면 꼭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탄자니아 기자가 한류에 대해서 우리를 인터뷰한 다음에 이 한류가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 탄자니아에 무슨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무슨 영향을 주냐?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 로컬 앵글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늘 그 김치 한국처럼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유럽에 있는 학자들이, 정치인들이 그 한국의 미디어나 아니면 일본의 미디어, 중국의 미디어 이런 해외 미디어하고 인터뷰할 때 마음속에 대비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설 자리는 어딘가, 우리의 장소는 어딘가. 아담 투스 교수의 임기응변 능력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And above all, highly competent. I mean, I think if right now, in the over the experience of the last 20 years, if you had to single out a success story of a highly competent, modernizing, democratic capitalist model, South Korea would be included in the short list of candidates for model country. I mean, clearly South Korea cannot survive on its own or develop the leverage that it needs on its own. So it's a question of being in partnerships that matter. But in other respects, it seems to me that South Korea, I mean, and I speak as a naive outsider, who happens to have the privilege of talking quite regularly to South Korean journalists now, and has always been fascinated. But no, I mean, I think your country exemplifies the sorts of investment strategies and R&D strategies that every rich, sophisticated country should aspire to and generally don't achieve. Right? Your levels of spending on R&D, your levels of the achievements of the educational system, the pace of digitization in Korea. All exemplary and are part of the reason why South Korea dealt with the COVID crisis as well as it did and was able to absorb the shocks as well as it was able to. And that isn't because South Korea always, knew how to do this. We know, after all, that the then government failed in dealing with the MERS crisis. But that demonstrates a capacity to learn, which is all important, right? So that, I think, is my general answer. There are certain very significant advantages to being more medium-sized, more sensibly sized. I mean, governing in a place like the United States is incredibly difficult. It's too big in some senses. It's too diverse. It's too complex. The EU, as important as that experiment is, struggles with the scale of the different diverse elements that it has to incorporate under a single system. So I think presumably from South Korea's point of view, the real question is, what is your
you know, what is your equivalent of the EU? What is your equivalent of NATO? What are your equivalents of the broader structures of similar states that might provide you with more security and scale? And of course, the problem is that because of the tragic, that's not the right word, the dark history of East Asia in the 20th century, some of those relationships are hard to broker. In a sense, what America forced in Western Europe, which was a reconciliation between Germany and France, America never forced the deep reconcili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that would have been fundamental to creating in East Asia the kind of arrangement that we see in Europe. And for good reasons and complicated reasons, it was much more difficult. And the problems, the Franco-German antagonism is not the same as the Korean-Japanese antagonism, or that matter, the Korean-Chinese antagonism. But the Cold War didn't work the same effects that it did in Western Europe. So you have a series of isolated success stories, Taiwan, South Korea, Japan, Singapore, so on and so forth, right? But you don't really have the same common project that emerged in Western Europe. And that would be the one area of deficit where I can see, if you're South Korea, you feel more isolated, you feel more alone in your success. But one should emphasize its success. Most people would take your problems any day of the week. 여기서 네, 이제 예민한 문제를 꺼내셨네. 예. 사실 우리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하나 또 기뜸해줬죠. 애덤 터스 교수가. 예. 그 앙앙블락하던 그 독일과 네.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저렇게 이른바 어떻게든 화해를 하고 공존을 하게 된 배경 이유는 그 마셜 플랜이라는 그 미끼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예. 압박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그런 그 뭐랄까 화해 물론 시도는 했습니다. 끊임없이 관계 정상화하라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 또 군사 동맹까지도 예. 맺자라고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있죠. 근데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한국이 그 어떤 모범적인 산업화 국가 그리고 모범적인 민주화의 국가이고 아담 투스 교수의 내부적으로는 뭐 미디엄 사이즈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딱 좋아. 기민하게 움직이기 예. 좋아.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뭐냐?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군사 동맹으로서의 나토가 뭐고 우리가 다자적인 동맹을 말한 겁니다. 한미 동맹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 EU 정치적인 결사체로서 EU와 같은 한국이 추구해야 될 모델은 뭐냐 이 대목. 한국 주변에도 EU 같은 뭔가가 조직체가 있을 거고 한국이 네.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지, 예. 한국은 또 어디에 멤버가 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 대전제는 유럽 국가들이 고민하듯이 그렇죠. 한국도 그런 차원의 고민을 해야 된다. 애덤 투스가 한국을 봤을 때 조그마한 나라, 물론 뭐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생존할 수 있고 더욱 번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연대라고 하죠. 뭐 시야를 높여서 좁혀서 무슨 뭐 한미일 군사동맹 요즘 굉장히 그 좀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걸로 얘기를 합니다. 네, 하여튼 뉘앙스는 선택을 좀 해야 된다는 뉘앙스처럼 들리긴 하네요.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동유럽에서 발생했던 내부적 갈등, 내부의 분열,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국론 통일 이걸 굉장히 저는 기본적으로 제 정치적인 취향상 예. 별로 이렇게 비현실적이라고 보는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의 성공 모델이라고 봤던 게 깨졌을 때에 그 내부에는 분명히 균열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도 사실은 어떤 형태든 간에 누군가는 친중파라 그러고 하나는 친미파라 그러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도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실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여기에서 유연성을 상실했을 때에 그 유연성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 엘리트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국민 간의 하나의 세력 균형이 깨졌을 때. 그러니까 여론의 형성 지형이 중요하긴 중요해.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 유연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알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글로벌한 얘기들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거의 뭐 지구본을 긴 꼬챙이로 푹 찔러서 관통한 느낌이에요. 관통해서 막 와. 흔든 느낌이야 이렇게 빙빙빙빙. 오늘 완전히 거의 뭐 꼬치를 꿰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지식의 항연을 맛보게 해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번 인터뷰에서. 구워가지고 그냥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네. 하나로 꾼. 네. 오늘 아담 재밌었습니다. 교수님 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어떤 분 잡으러 가십니까? 일단 예정돼 있는 것은 한날 1시에 한날에 동시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돼 있는데요. 네, 네. 첫 번째가 이제 전설적인 유명하죠. 캠 피셔. 캠 피셔? 켄 피셔? 투자자 캠 피셔 인터뷰고요. 피셔? 피셔가 피셔를 피싱하러 간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요즘 중국 경제가 네. 그 상하이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습니다. 시리어스합니다. 중국 예. 경제.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순서를 동시에 같은 날 인터뷰가 예정이 됐는데 오전과 오후에. 예. 근데 다음번에는 조금 프랙티컬하고 중국 얘기를 먼저 한다. 예, 중국의 경제 지금 현재 중국 경제 어디에 서 있는지 일단 중간 점검하고 예. 켄 피셔는 애프터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기다려라 애가타게. 캠 피셔 인터뷰는 그 다음 순서로 한번 알겠습니다.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 다 기대되네요. 좀 네. 그냥 낚이신 분들 많네. 보통 이런 그 섭외 능력, 네. 친화력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업도 하시고 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근데 우리 강남교 팀장님께서는 네. 저널리즘을 구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분이 진짜 애덤 투즈 교수인지를 확인한 본 바 없어요. 그렇죠. 뭐 용역을 맡겨서 우리가 모르니까. 네. 네. 자, 중앙일보 강남규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백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글로벌 라이브 가겠습니다. 글로벌 또 해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계속 글로벌이죠. 네, 뭐 또 해야 될 게 있는 모양입니다. 예, 계속 이어가시죠. 고맙습니다.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